안녕하세요. 저 이포디스타컴의 명수환입니다. 제가 간만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좀 북 리뷰 비슷하게 기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시간을 만들었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얘기는 스마트폰 이후 15년을 지배할 기술. 이거가 굉장히 사람들이 궁금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요 앰비언트 컴퓨팅의 이해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같이 만나뵀던 우리 김학용 소장님 모시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용 소장님 박수. 네, 반갑습니다. 김학용입니다. 네. 그 소장님 책을 지금 계속 쓰고 계시는데 네. 이번 책 같은 경우에는 아는 분들은 알 수 있고 뭐 모르는 분은 또 모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전부 이제 그 공저 포함해서 8권을 썼고요. 네네. 혼자서는 이제 5권째를 쓰는 건데, 네. 기존에는 약간 좀 전문성이 좀 있는 거였는데, 요거는 약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포노사피엔스라고 해서 네. 스마트폰 인류로 번역돼서 이제 얘기가 되던 책이 있었었는데, 그 책 같은 경우가 뭐 스마트폰 누구나 다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썼다라면 음. 저는 이제 그 시대는 슬슬 저물어 가고 있다. 저물어 가니까 이제 그 다음이 뭘 것이냐. 네네.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네. 쉽게 풀어서 써봤죠. 네. 네.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일반인들이 네. 다 이제 알아야 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들하고 같이 이제 거래를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저는 반도체 업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뭔가 물결이 하나가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언제 느꼈냐면 저희는 한 5년 전부터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그 공부를 해왔거든요. 네. 근데 엣지 컴퓨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엣지 컴퓨팅 안에 이제 AI를 넣어가지고 엣지 AI가 되게 하는 그렇죠. 건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엣지 AI를 돌릴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CPU나 네. 뭐 이제 그래픽 카드나 뭐 이런 큰 데에는 AI를 넣을 수 있었는데 네. 그냥 MCU에서 AI 돌리는 게 이게 어렵다. 예. 그게 아주 한계였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보니까 제가 이제 뭐 말은 못 하겠어요. 저희가 조만간에 정보를 받아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 건데 몇몇 반도체 회사에서는 이미 AI를 갖다가 네. 넣어서 예. 엣지 디바이스 자체가 AI 기능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죠. 사실은 이미 그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핸드폰 쓰잖아요. 네. 뭐 삼성, 아이폰 그 핸드폰을 쓰는데 여기에도 이미 다 AI 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심지어는 집에서 쓰는 인공지능 스피커, 네. 카메라에도 지금 뭐 그 뭐죠? 아마존 같은데, 네. 구글 같은 데는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그 칩을 개발해서 넣는 거고, 네. 이제 저희 대표님 말씀은 좀 일반적인 범용적인 네. 예, 칩셋은 이제 막 나오려고 할 것 같은 거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범용 칩이 예. AI가 들어가 있는 칩이 나온다. 예. 그러면은 기존의 MCU들은 네. 이거 다 바뀔 확률이 그렇죠. 높지 않겠나 이게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모든 MCU들은 갖고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어떤 상상을 하냐에 따라서 네. 완전히 다른 그 개발의 길을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와중에 제가 이 책을 갖다 딱 본 거예요. 바로 앰비언트. 네, 이 책입니다. 바로 네. 이 책을 제가 딱 보는 순간, 이야, 이 동시대에 같은 생각하는 분이 계시구나. 예.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김 소장님 한번 다시 한번 모셔야겠다 이 생각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얘기할 게 뭐 앰비언트, 이제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하라. 이 책을 갖고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할 건데 네. 책이 결국에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예. 근데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다시 한번 그 책 표지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 표지를 인공지능으로 만든 표지라면서요? 예, 사실은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출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책을 다 써서 네. 이제 출판사에 보내면 이제 원고 내용을 좀 읽어본 다음에 이 내용에는 이런 표지 디자인이 적합하겠다 네네. 해서 디자인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앰비언트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표지가 막 이렇게 기하학처럼 막 도형들이 막 움직이는
나 이거 아닌 것 같다. 그 일반 디자이너 분들이 예. 그걸 이해하기 쉽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그냥 개념적으로 저 앰비언트라는 개념이 뭐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컴퓨터가 있어서 네. 사람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거. 사람이 뭔가 필요할 때 그냥 알아서 딱 나타나서 도와주고 사라지는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거를 좀 어떻게 형상화를 시켜달라고 했더니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최근에 요즘 뭐 챗 GPT도 막 뜨고 네네. 인공지능이 좀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 제너러티브 AI죠. 생성형 AI 기술인 미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작년에 그 미국의 뭐 콜로라도 주에서 뭐 디지털 아트에서 네. 이제 금상인가 대상인가를 수상한 그 인공지능이 있는데 네. 걔한테 뭐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이제 페이스북 통해서 이제 부탁을 좀 드렸더니만 뭐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넣었어요. 저 앰비언트에 대한 설명을 넣었어요. 네. 그때 그림을 딱 그려주더라고요. 오. 네, 근데 일단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왜냐면 사람이 자꾸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핸드폰도 저는 계속 갈 거라고는 보는데 핸드폰의 역할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핸드폰을 좀 뭐 없애달라 하고서 이제 막 그런 몇몇 가지 요청을 했더니만 저 그림이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출판사에서 보내준 디자인, 그다음에 저 디자인 해서 쫙 뿌려봤더니만 네. 한 65%, 70%가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결정을 했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이 디자인을 갖다가 소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셨을 때 예. 이분이 이제 영화를 찍나? 아니 그런 얘기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SF 영화 포스터 같다. 네네. 이거 책이다 그랬더니 일단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표지만 그러니까요. 보더라도 예. 그러니까요. 그런 반응도 있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에 보면 저 이게 빛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저거 보면서 네. 손에 핸드폰으로 통신하는 게 아니라 예. 어딘가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그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나? 예. 그런 생각들도 좀 했고요. 네. 네. 뭐 게이트웨이는 사실 어디나 다 사실 존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네. 예. 또 한편으로 약간 좀 조심스러웠던 거는 어떤 분이 저기 예전에 이제 뭐 이런 좀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조국 약간 그 뒷모습 사진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약간 이제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 좀 그랬는데 뭐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거랑 저희는 관계없습니다. 예.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아직 일단 소장님 잘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 소장님 소개 같이 하면서 네.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이후 15년을 지배할 기술, 앰비언트 컴퓨팅의 이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단히 드리면 지금은 IoT 전략 연구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벌써 이제 2년이 넘었는데 2020년 말까지는 순천향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이제 사물인터넷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2014년까지는 LGU 플러스, 2007년이었나? 2009년까지는 삼성 SDS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고요. 뭐 삼성물산이나 뭐 이제 쓰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한샘 뭐 등등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뭐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가전에 대한 삼성물산 했구나 레미안 쪽 자문을 좀 했습니다. 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권을 썼는데 대표적인 게 여기 5권이고요. 2014년에 이제 사물인터넷으로 책을 쓰기 시작을 해서 사물인터넷 책을 쓰다 보니까 물론 뭐 기술도 중요한데 결국은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비즈니스 관점에서 지금 책을 쓰고 있고요. 뭐 냉장고를 공짜로 드립니다도 냉장고를 공짜로 주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로 비즈니스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올리원이라는 책은 지금 이제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얘기하는데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쿠팡이나 그런 것처럼 핸드폰 혹은 이제 PC 기반의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디바이스도 서비스 플랫폼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쓴 얘기라서 약간 아까 이제 좀 전문성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스마트 기기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여기 주변에 있는 기기나 인공지능들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2020년 초에 저 앰비언트라는 용어가 막 슬슬 다시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써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거의 한 2년 이상 책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아, 네. 예. 근데 2년이 걸렸기 때문에 더 예. 깊이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지금 이걸 책을 살려면 어디서 사죠? 예스24에서 사면 되나요? 아니 뭐 아무데나 네. 사셔도 좋은데요. 네. 뭐 이왕이면 저는 이제 예스24 쪽으로 좀 몰아서 좀 네. 판매 지수 좀 올리고 싶은데 아, 예,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은 예스24 사용하시고요. 오늘 또 좋은 질문 올려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5분 뽑아가지고 예. 네, 이 책을 갖다가 선물로 드리니까 예, 질문 감사합니다.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전화번호랑 이런 거 있는 거 여러분 보이시다시피 이제 소장님께서 유수의 큰 기업들도 뭐 컨설팅 하시고 또 이제 카운슬링 하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계시는 기업에서 이런 것들 이제 새롭게 이제 펼쳐질 시장에 네. 대해서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하다. 음. 대표님이라든가 뭐 CTO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메일하고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좋은 네. 말씀 많이 공유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준비한 내용 좀 네.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여러분들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요거는 제가 작년에 7월 말 8월 초 사이에 이제 아이폰에 있는 그 기능인데요. 그 핸드폰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스크린 타임을 측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 타임 동안에 어떤 앱을 쓰는지를 이렇게 측정한 그 앱이 있는데, 좀 기능이 있는데요. 그걸 해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하루 평균 5시간. 꽤 많이 쓰네요. 예, 일주일에 진짜. 35시간을 썼다는 거고요.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화면을 연 횟수가 하루에 92번. 아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화면은 연 횟수는 92번인데 네. 다른 자료들을 따르면은 평균 이제 스마트폰을 한 번 열 때마다 한 3번 정도를 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 얘기지만 이 중고등 학생으로 내려가면은 저 시간이 엄청 늘어요. 엄청나게 나죠. 저희 아들 맨날 저한테 혼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이제 10대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컨트롤해서 네. 좀 적게 나오고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컨트롤을. 네, 20대, 30대, 40대가 좀 네.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이제 50대가 좀 적고 60대도 이제 적은 편인데 중요한 거는 50대, 60대가 옛날에는 적었는데 네.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시나 봐요. 시간이 이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성인의 지금 97%가 스마트폰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평균 이제 전체 국민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핸드폰 이용 시간이 5.2시간이라고 합니다. 네. 세계에서 세 번째로 스마트폰을 많이 쓴다라고 하고요. 보니까 브라질하고 인도네시아였나? 하여튼 뭐 그 나라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세 번째로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요. 밤에 잠자기 전에 핸드폰 보고. 네. 특히 요즘 보니까 젊으신 분들 중에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잠자기 전까지 지켜보다가 주무시고 또 새벽에 어떻게 됐나 보시고 또 낮에도 보시고 막 코인 하시는 분들. 코인 하시는 분들 그렇죠. 아주 뭐 24시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막 스마트폰을 없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증. 네. 예, 이거 뭐 젊은 어린이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많이 써야 되는 분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겁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한 1% 정도 남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저도 그런가 봐요. 예. 22% 남은 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1시간 아마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그래서 항상 USB 케이블은 들고 가죠. 보조 배터리는 없더라도 네. 어딘가에서 USB 케이블만 있으면 뭐 네네. 커피숍이나 요즘 뭐 광역버스에도 다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대비를 하고 다니는데 뭐 그런 불안감을 네. 이제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저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에 2019년에 성균관대 최재분 교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포노사피엔스 네. 이제 스마트폰 인류라는 식으로 해서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이렇게 쓰셨고요. 저기 사실 영국에 있는 어떤 작가가 먼저 신문에 네. 썼던 그 용어를 갖다 쓰셨는데 키워드가 좋죠. 네. 왜냐하면 그 즈음에 유명했던 책이 머머 사피엔스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예. 유발하리라. 예, 그분의 유발 하라린가 누군가. 하라린가. 예. 그러니까 나 그 책 들어봤는데 또 이런 책이 나왔네 해서 이제 또 네. 잘된 부분도 있고 뭐 아니 뭐 내용 자체도 스마트폰 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잘 다뤄주셨으니까. 저 포노사피엔스가 그 우리 그 과학에 나오는 그 예. 단어 중 하나인 줄 알았어요. 예. 이게 폰이군요, 폰. 예, 예. 아. 원래는 사실은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가 사람이고 인류고 네네. 사피엔스가 생각하다. 생각하는 네. 뭐 지식 그런 의미잖아요. 뒤쪽에 사실은 폰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이제 용어 자체는 잘못된 용어죠. 네.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뭐 어필이 되니까. 익숙하니까. 예, 뭔가. 그렇죠. 사피엔스는 네. 알고 있으니까. 예, 들어봤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마 저 책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 네. 20만 부 정도 팔렸으니까. 근데 그거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뭐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이렇게 음식도 배달하고 뭐 티켓도 끊고 뭐 다 하는 거. 그 얘기를 왜 책으로 썼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팔려나가지?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저 정도 얘기가 돼야지만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최대한 이제 좀 내용 수준을 좀 낮추려고 했는데도 네네. 여전히 앞부분은 좀 쉬웠지만 뒷부분은 어려운 데도 있고 막 네. 그렇다라는 좀 평은 있던데 음. 그래도 좀 책이 또 너무 쉬우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좀 엔지니어 분들부터 이게 되게 어려운 아, 예. 조언을 이제 타겟하고 맞습니다. 계셔가지고 네. 사실.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예,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에 대비하라. 포스트 스마트폰이란 건 스마트폰 이후라는 얘기잖아요. 네. 스마트폰을 하루에 뭐 한 5시간씩 쓰고 아침부터 밤까지 쓰는데 무슨 스마트폰 이후야. 네. 예. 뭐 어디서 이제 사기를 치려고 그래 막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 책이 이제 지금 SK에 계시는 김지현 부사장님이 네. 2013년에 쓴 책인데 포스트 스마트폰 경계의 붕괴라는 책이고요. 네. 저 책 내용이 뭐냐면 저 때가 2013년이면 LTE가 시작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네. LTE가 시작된 지 막 핸드폰 이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 이후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너무 빨랐죠. 그렇죠. 예. 저는 저 책보다 10년 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빠른 게 아니거든요. 모든 건 이제 때를 잘 타고 들어가야 네,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지금 최고의 시점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뭐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답을. 근데 해주겠죠. 그 얘기는 지금 엔지니어 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엔지니어 분들보다는 네. 이제 사업 전략 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엔지니어 분들도 거기에 보면은 저 책 내용을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중요하겠다, 어느 산업이 좀 일어나겠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CS 이야기를 했을 때도 네네. 다른 분들은 뭐 CS의 핵심 동향이 이 6가지다 그러는데 네. 그런 얘기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동향을 바탕으로 해서 뭐 돈을 더 잘 버느냐, 아니면 어떤 뭐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느냐, 좀 사실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스마트폰 이후에 대한 얘기가 이미 10년 전부터 됐었고요. 여기 옆에 보면은 요 이제 신문 기사 검색한 건데 이 책이 나오기 전에도 벌써 포스트 스마트폰에 대한 얘기들이 뭐 블로그나 뭐 신문 기사에는 많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더 결정적인 거는 이제 저거는 뭐 객관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좀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제가 요 데이터를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2018년에 꼭지를 찍고 그다음부터 이게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래프냐 하면은요.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인데 2018년에 그 1.5억대 100만, 1000만억, 15억대, 15억대가 팔렸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줄어서
뭐 2022년에는 한 13억 대 정도가 팔릴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사가 이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떴는데 네. 2022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1%나 감소를 해가지고요. 야, 더 떨어졌네요. 예, 그러면. 13억 대가 아니라 네. 12억 대의 벽을 깼다라는 시장조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죠. 이건 근데 출하량이라고 하면 네, 일단 이제 기존에는 없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많이 갖고 있으니까는 뭐 덜 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네네. 뒤에서 해드리겠고요. 네. 근데 여기 캐널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IDC에서도 한 11.3% 비슷하게 감소를 했죠. 11%, 11.3%.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한 12억 대 정도 될 것이다. 네네. 어쨌든 간에 한 1억 대 이상이 감소가 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 그리고 보면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잠깐 2021년은 잠깐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이거는 2020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네. 막 모든 게 위축됐다가 이제 그 뭐죠? 갑자기 예, 가전들 쪽으로 약간 반전 효과로 이제 잠깐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고 네. 내년에도 한 2% 정도 늘어날 거라고는 전망을 하는데 저는 아니요, 비슷하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굉장히 긴장하겠는데요. 네, 삼성전자 뭐 이제 애플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표를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4분기 기준인가? 이게 연간 기준인가 같은데요. 네네. 삼성도 4%가 빠졌고요. 애플도 4%가 빠졌습니다. 판매량이. 많이 빠졌네요. 많이. 예. 그러니까 이 기업들은 조금 이제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네네. 예.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저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우리나라 97%나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팔려 나갈 게 일단 없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게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그래도 교체 수요는 꾸준히 나오잖아요. 우리 뭐 2년 내지 3년 단위로 이렇게. 하긴 그렇죠. 예, 예. 기능이 워낙에 막 바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사실은 그 교체 수요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는 해주는 게 맞는데 지금 보니까 스마트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현재. 저도 사실은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말에 12월 달에 스마트폰을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얼마 만에 교체를 했느냐? 만으로 4년 6개월 만에 교체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예, 4년이면 48개월이니까 54개월 만에 교체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음. 살려고 했더니 너무 비싼 거죠. 음. 제가 예전에 그 4년 6개월 전에 샀을 때는 100만 원 정도에 샀는데 네. 요번에 이제 제가 살려고 했던 거는 한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뭘 사셨는데 200만 원? 아이폰 그냥 14 프로를 샀는데 네. 예,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14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네. 2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저거는 사고는 싶은데. 사실 가격- 사람들이 네. 할부 개념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 금액을 제대로 아는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예전에 이제 LG 플러스에서도 일을 했었었는데 네. 그 결국은 단말기를 일시불로 사고요. 네. 요금 할인을 받는 게 약정 할인을 받는 게 더 쌉니다. 예, 25% 약정 할인을 받는 게 네네네. 훨씬 더 저렴하고요. 이제 그 단말기 사는 시점도 사실은 잘 맞추면은 한 5% 정도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뭐 사실 1년 정도 지난 폰을 사게 되면은 단말기 가격도 이제 더 떨어지고 해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네. 200만 원 너무 비싸죠.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저런 가격적인 이슈가 좀 클 거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마트폰이 뭐 성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교체 주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뭐 옛날 얘기지만 2012년에 LG 플러스에 있었을 때는 교체 주기가 18개월이었습니다. 평균. 2년이 채 안 됐네요. 네. 그 18개월인 이유가 젊은 분들은 매년 신폰이 나올 때마다 교체를 합니다. 그럼 교체 주기가 12개월이고요. 네네. 조금 이제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약정 끝나면 2년마다 교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18개월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야금야금 늘어나더니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글로벌 평균인데 43개월입니다. 43개월. 예, 적어도 한 3년 넘게, 3년 반 이상 네. 있다가 교체를 한다는 거죠.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맨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이 좀 보였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뭐 신폰이나 작년에 나온 폰이나 기능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성능 차이가. 맞아요. 예. 뭐 이거 카메라도 진짜, 이제는 뭐 좀 개선되긴 하지만 그냥 쓸만해요. 진짜 아주 그 끝에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기술의 뭐 거의 끝까지. 이제 네. 올 만큼 온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네. 많이 드는 거죠. 음. 그런데다 가격까지 비싸니까 음. 야, 이거 좀만 더 쓰고 교체를 하자.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내 거나 지금 나온 거나 비슷하다. 예, 예, 예. 그냥 뭐 좀 버티면 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폰을 못 바꾸면은 케이스를 자주 바꾸게 됩니다. 예, 아, 분위기, 기분이라도 좀 바꾸려고.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약간 어그로라고 생각하는데 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됐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늦게 한다. 근데 이거는 그건 조금 뭐. 이제 저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는 주목하는 게 웨어러블 디바이스하고 네. 전용 서비스 장치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이용 시간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2009년 이후거든요. 네. 아이폰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근데 그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핸드폰이 모든 기계를 잡아먹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내비게이터 안 쓰고 핸드폰으로 했죠. 네. 사진기 옛날 똑딱이 사진 쓰다가 안 쓰고 그 스마트폰으로 했죠. 많이 망했죠. 상황이. 그렇죠. 그다음에 MP3 듣다가 안 쓰고 저기 뭐죠? 스마트폰으로 했죠. 네. 뭐 계산기, 후레쉬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얘가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이걸 써보니까 좋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보는데 버스 타고 갈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핸드폰으로 보는데요. 집에 가서는 TV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왜? 답답하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디지털 TV가 좀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떤 게 있느냐. 와치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딱 하다가 와치를 이용해서 네. 통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핸드폰에 문자가 온다. 음. 그럼 이제 와치로 확인하십니다. 음. 뭐 카카오톡 같은 것들도. 맞아요. 굳이 이렇게 보고서 나오면 네. 이렇게 보고 아니 스팸이면 아이씨 그렇죠. 이렇게 예, 되고. 예. 굳이 핸드폰 열어서 살 필요 네네. 없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핸드폰을 한번 열면은 제가 핸드폰을 연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SNS에 뭐 알람 올라온 건 있나, 맞아. 예. 그거. 그다음에 주식은 좀 잘 돌아가나, 뭐 쓸데없이 뭐 메일도 눌러보고 막 이것저것 눌러보거든요. 그러면 뭐가 막 알람이 굉장히 많이 떠 있어요. 예, 거기 또. 그러니까 예. 근데 와치를 하게 되면은 뭐 물론 와치에도 알람이 여러 개가 뜰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메시지 온 거 하나 확인하고 거의 끝나는 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나가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무선 이어폰도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이제 이어폰을 끼고 밤중에 걷기를 합니다. 네. 근데 걷기를 하는데 전화가 와요. 그럼 이제 저는 그 이어폰에다 대고 뭐 알렉사 겟더콜 딱 그럽니다. 그럼 전화를 받아줘요. 예, 그럼 막 대화하다가 알렉사 드랍 더 콜, 전화 끊어. 그러면 전화를 끊어줍니다. 끊을 필요가 없네요. 예, 핸드폰을 끊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핸드폰 어디 주머니에 넣고 그냥 이어폰만 잘 끼고 이제 걸으면 되는 거죠. 근데 약간 불안한 건 없어요. 막 이게 얘가 안 될까봐 막 그런 불안함 같은 건 없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오. 예, 요즘 근데 워낙에 잘 나오니까. 예, 잘 나오니까요. 예, 근데 이게 아마존 이어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삼성의 갤럭시 버즈, 뭐 애플의 에어팟인가 뭐 다 됩니다. 근데 안 쓰시는 거예요, 잘. 네. 예. 근데 그게 음성 인식 기능이 그 정도로 지금 좋아져서 핸드폰을 들쓰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뭐 카메라 같은 경우도 저는 돌아다닐 때는 주로 이제 핸드폰 카메라를 쓰지만 네.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촬영할 때는 또 전용 카메라 쓰시고 뭐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다 전용 카메라를 또 한 대, 두 대씩 사서 쓰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드론 캠도 있지, 집에 홈 CCTV도 있지. 그런 것들을 쓰시다 보니까 핸드폰의 카메라 기능도 좀 이제 덜 이용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핸드폰이 이렇게 다 먹었던 것들이 다시 분산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신형 자동차에는 내비가 아주 이제 좋은 게 디폴트로 들어가 있고요. 네. 옛날 자동차는 내비가 차에 있는데 지도 업데이트 하려면 USB 가지고 옮겨서 막 이렇게 막 복잡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다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지도 업데이트도 이제 핸드폰처럼 자동으로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번거롭게 핸드폰에다 앱 내비 실행시켜서 거치한 다음에 운전하는 게 아니라 뭐 좋은 차라면은 그 차 있는 내비를 그냥 쓰는 거죠. 이런 식이니까 이제 핸드폰의 이용 빈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 기술이
거의 끝까지 올라갔고 네. 나머지의 그 디바이스들도 그 기술 그대로 적용하면 네. 동일한 그 어떤 기술에 네네네. 이게 되니까 네, 예. 굳이 얘를 막 안 해도 그렇죠. 얘가 신기한 게 아닌 거네 이제 더 그렇죠. 이상. 예, 예. 아. 예전에는 핸드폰이 전부였는데 네. 이제는 이런 기술들이 여러 곳에 네. 이제 분산돼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냥 차에 가서 음악 들을 때 옛날 멜론으로 딱 한 다음에 핸드폰하고 차하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 듣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인데 예. 사실. 근데 요즘은 그냥 차에서 알아서 다 이제 되고 그러니까 예.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이제 또 큰 요인이다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건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데 네. AI 스피커하고 음성 인터페이스의 보급 및 이용 확대라는 부분인데 인공지능 스피커 혹시 댁에서 쓰시나요? 저기 그 K사의 기가진이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 얘기하면 다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여기는 뭐 얘기해도 왜 그렇죠. 상관없잖아요. 예. 뭐 그렇게 뭐 기가진이라든지 뭐 SKT의 이제 누구 네네. 뭐 그거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LG 플러스는 아마 네이버 네. 그 프렌즈 같은 것들을 쓰실 텐데 뭐 그런 걸 쓰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근데 네. 많이는 안 쓰십니다. 주로 네. 뭐 TV 뭐 지니야 뭐 네. 어디 틀어 뭐 소리 올려 켜 뭐 그런 거 저 사실은 예. 우린 관계 없으니까 예, 예.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소장님하고 하기 위해서 책을 제가 다 읽었잖아요. 아,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가지니를 음성으로 해보려고 네. 지니야 재즈 막 틀어줘 그랬더니 1분밖에 아, 못 틀어준다. 미리 듣기.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 1시간 걸렸어요. 아, 결국엔 그렇죠. 못했어요. 그렇죠.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뭔가 서비스를 쓰는데 어려움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그냥 물론 그것까지 한 사람들은 음악 듣기 정도 쓰거나 음. 아니면 TV 채널 바꾸는 거, 날씨 물어보는 거, 네. 뭐 이 정도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알람 맞추는 거, 네네. 예,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못 쓰는데 이게 이제 미국 쪽은 특히 이제 아마존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네. 어마어마하게 이걸 잘 활용하십니다. 아 그래 그거는 뭐 좀 쉽게 이게 아니요, 사실은 뭐 쉬운 부분들도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뭐가 있느냐, 그 이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연결을 시켜놨다는 거죠. 생태계가 돼 있구나. 네, 거기는. 사실은 옛날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는 스마트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스마트폰에는 앱이 많아야지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네네. AI 스피커에도 스피커 앱이 많이 있어야지만이 활용도가 좋은 건데 지금 우리는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미국은 많은 거고요. 활용도가 높아지려면 네, 네. 뭔가 많아야 되는데. 네, 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AI 스피커 이용해서 뭐 저는 제 사무실에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이따 뭐 보여드리겠지만 말로 불을 켜고 커튼 내리고 뭐 히터 켜고 뭐 다 합니다. 그거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심지어는 이제 제 집에서 사무실에 있는 그 이제 그 요즘은 이제 AI 스피커에 카메라도 달려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통해서 제 사무실의 모습도 볼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가 여러 개가 있나 봐요. AI 스피커가. 예, 쓰는 거 안 쓰는 거 합치면 한 20-30개 정도 되고요. 저는 이제 새로 나오는 제품들을 거의 다 하나씩 써 보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래야지 써봐도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게 많은데 어디 가서 이제 막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제 저는 그걸 구라를 친다라고 그러는데 거짓말을 하더라도 써본 사람이 하는 거짓말하고 안 써본 사람이 하는 거짓말은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사서 써보고 됐으니까 넣어놓고 아니면 뭐 팔고 당근에 팔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얘기하죠. 저 보러 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핸드폰에서 뭔가를 썼어. 그랬는데 이제 지금 보니까 다른 장치들에서 뭔가를 핸드폰에서 하던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해. 네. 이런 관점, 서비스의 전환 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장치의 변화 관점에서 시장의 변화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아까 제가 포스트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스마트폰 이후의 시대는 뭐가 주도를 할 것이냐?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예. 엔지니어분들은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예. 네. 여기까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네. 뭐 우리 몇 년 전까지는 데스크탑 노트북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이 나와서 그걸로 거의 다 쓰고 있죠. 네. 물론 회사에서 일할 때는 여전히 컴퓨터를 열심히 쓰지만 집에서는 이제 사무실 바깥에서는 다 핸드폰만 쓰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무엇일 거냐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얘기가 많았다가 요즘 주춤해지는 게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메타버스는 마케팅 용어이기 때문에 네. 예, 그것도 이제 마케팅 용어도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비즈니스를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렇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요, 기술 관점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성공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활용성 그리고 예. 많은 사람이 어쨌든 다 쓰고 있다라는 거. 네,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정답이 아니군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always on, always connected. 예. 그치 항상 켜져 있고 예, 항상 켜져 있고 항상 연결돼 있고 네네. 항상 제가 소지를 한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예. 걸 할 수 있는 거. 내가 뭔가 필요할 때 그냥 꺼내서 화면만 열면은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게 중요한 게 나는 매일 온 걸 잠깐 확인하고 싶어. 그런데 컴퓨터를 쓰려면 뭐 요즘 안 그러시는 분들 많지만 네. 컴퓨터를 하려면은 컴퓨터 시동 그렇죠. 부팅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로그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앱 실행시켜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핸드폰은 그냥 락 풀고 실행시키면 금방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잠깐 뭔가를 쓸 때 굉장히 적합한 게 이 핸드폰이었다는 거죠. 스마트폰이었다는 거죠. 근데 메타버스, 사실 메타버스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걸 아우르는 말이라서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 헤드셋을 뒤집어 쓰는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메타의 오큘러스라는 그런 헤드셋을 생각한다라면은 박스에서 꺼내서 뒤집어 쓰고 시동 걸고 이제 부팅하고 그렇죠. 뭔가에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얘는 진짜 큰 맘 먹고 오늘 저녁에는 뭐 이렇게 뭐 게임 좀 해봐야지, 뭐 화상회의 좀 해봐야지. 그럴 때 아니면 사실은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나는 그냥 항상 전원 켜져 있는 상태로 놓고 네. 필요할 때 쓰고 벗고 뭐 그러시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러시더라도 어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정해진 장소, 예, 그런 거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뒤집어 쓰면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바깥이 보이는 AR 글래스 같은 것들을 쓰게 되면은 착용을 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한계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메타버스가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정적으로 메타버스를 보는 게 그렇다라고 이제 메타버스가 무용지물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요소에서는 중요하게 사용될 기술인데 B2C 관점, 일반 사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좋은 기술인데 예. 언젠가 올 것이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메타버스 기술이. 네. 근데 개인한테는 조금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관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메타버스가 너무 다양한 기술들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AR, 그러니까 메타버스 좀 보신 분들은 4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AR, VR, 그다음에 뭐 블로그, 네네. 일단 라이프 로깅, 그다음에 미러월드. 미러월드는 일종의 이제 디지털 트윈, 예,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분야입니다. 근데 이 4가지만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네. 없는 또 다른 것들도 또 네.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걸 얘기를 못 합니다. 심지어는 메타버스 책을 쓰신 분들도 그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분명 그려놓고서 이게 메타버스다라고 정의한 걸 그대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고민을 안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기술이 성장하려면은 굉장히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스마트폰 명확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 명확하지 않아서 뭐 비즈니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개별 기술 자체는 될 수가 있지만. 그렇죠. 예, 그 메타 자체가 사실 뭐 어느 특정한 부분을 지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 엑스트라니까 이게. 네네. 그러니까 엑스트라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메타가 또 엄청나게 많은 거죠. 많을 수 있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다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네. 계속 나올 거야 진짜. 예, 하여튼 그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가 이제 그 다음 기술이다라는 얘기가 잠깐 떴다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홈 얘기도 좀 한참 됐습니다. 뭐 한 20년 됐고요. 스마트홈에 대한 컨셉이 나온 건 1957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70년 벌써 넘었죠. 그런데 이 스마트홈도 뭐 어렵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가진이의 음악 하나 연결하는 것도 1시간 네. 걸려야 되고요. 너무 어려워요. 또 뭐 하나 심지어는 스마트 램프 같은 경우도 뭐 설치하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물론 최근에는
매터라는 기술이 등장을 해서 그걸 이제 간편하게 해주거든요. 네. 이것도 언젠가는 또 한번 여기서 뭐 다뤄주실까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네. 여러분 그 매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네. 저희가 4월 6일 날 벌써 날도 네, 정해졌네요. 날 정해졌네요. 4월 6일 날 이제 매터 관련된 웨비나 한번 할 거니까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중간 광고 한번 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기술들이 나오면서 근데 뭐 이 매터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되면은 저는 사실 그런 기술들 이미 경험을 했는데 새로운 제품을 사와 가지고 박스를 뜯습니다. 전원을 딱 연결하잖아요. 네. 그럼 얘가 이제 부팅이 되겠죠. 네. 뭐 이렇게 막 불빛이 빙글빙글 돕니다. 그랬다가 한 뭐 20초, 뭐 길게는 한 1분 정도 후에 나 연결됐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네. 뭐지? 나 이거 그치. 연결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제 네트워크에 붙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디바이스만 사다가 박스만 뜯을 힘만 있으면 누구나 다 스마트홈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축에서는 요번에 이제 CES에서도 많이 강조된 게 이제 커넥티드 카 쪽 네. 인카 서비스 플랫폼이거든요. 네. 자동차에서도 뭐 핸드폰을 대신해서 쓸 수 있다. 아까 내비도 자동차 화면이 하고 음악도 자동차 화면이 하고 네네. 뭐 차가 멈췄을 때 게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쇼핑도 하고 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번 타봤는데 네. 그냥 이제 어쨌든 반자율주행이다 보니까 네. 친구가 뭐 여기 오는데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왔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이미 연결 다 돼 있으니까는 네네. 뭐 그걸로 뭐 다 하면서 네네. 네. 네. 집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점점 확대가 될 거라는 거고요.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저는 이제 이 자동차 회사들을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운전자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요, 딱 다녀보면은 혼자 타는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만 맞추는데 보통 가족들이나 일행들하고 움직일 때는 나머지는 자율주행차를 타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렇죠. 내가 운전 안 하니까. 네. 예. 제가 택시를 탈 때도 자율주행차를 타는 거거든요, 사실상. 네. 이 사람들은 지금 핸드폰을 보는데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차에서 사실 뺏어가려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굳이 차에 타서 핸드폰 안 꺼내도 되게끔. 그렇죠. 예.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 범위가 너무 또 넘어서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하루에 차를 이용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평균 1시간. 네. 물론 저 예전에 그 수지에서 서울역까지 출퇴근할 때는 하루 왕복 3시간을 버스에서 보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상황이 다르죠. 계속 핸드폰을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만약에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하루에 1시간밖에 운전을 안 한다. 그러면은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빼더라도 한 15시간 정도가 남을 텐데 그 시간은 못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메타버스 얘기도 좀 끄집어 놨는데 이 메타버스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CEO 팀 쿡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서 좀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글래스도 하고 헤드셋도 하는데 일단 글래스는 지금 드랍을 잠정 보류를 한 걸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아마 헤드셋은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가격이 한 350만 원 정도 예, 뭐 이상 된다라고 해서 이 가격이 그러면 실패를 합니다. 애플이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스피커 홈팟을 예전에 350달러 우리 돈은 한 40만 원대에 냈거든요. 실패했잖아요. 그쵸. 예, 시장 보급률이 그냥 주고 막 그랬는데. 예, 다른 데들은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데는 구글이나 아마존은 보급형이 5만 원 정도거든요. 5, 6만 원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할인 행사를 할 때는 3만 원 이하에 살 수가 있거든요. 3만 원이면 사는데 이거 40만 원을 줘야 되니까 못 사는 거죠. 그쵸. 물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켓 시어는 2, 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2, 3%의 사용자 가지고는 플랫폼을 운영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싼 걸 깔고 그다음에 비싼 걸 까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좀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의 가장 올인한 페이스북, 옛날 메타, 참 옛날 페이스북. 이 메타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CEO가 마크 주커버그인데 페이스북으로 메타버스로 돈을 벌려면 한 10년은 걸릴 거다. 본인이 스스로가.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적자를 보잖아요. 그래서 계속 적자를 보면서 뭐 작년에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었는데 최근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예측이 되는 게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글 6개당 광고가 하나가 떴거든요. 네. 지금은 글 3개당 광고가 하나가 뜹니다. 아, 광고가 그만큼 많이 너무 노출이 많이 되니까 돌리니까. 예, 이제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기존에는 사용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타겟 광고를 할 수가 있었었는데 네. 이거는 단가가 비쌉니다. 뭐 저희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네. 적어도 뭐 2배, 3배 이상 비쌉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네. 매스 광고를 하거든요. 네. 그래 버리니까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아. 광고를 많이 해도 한계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집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집은 너무 스마트홈은 지금 아직까지는 네. 뭐 메타가 오더라도 당분간 한 1년 정도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네네.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퀄컴이 이번에 CES에서 소개한 네. 차량의 이제 모습인데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뭐 차량 정보, 뭐 지도 정보, 뭐 멀티미디어 정보, 운행 관련된 정보 이렇게 다 표시가 되는데 뭐 이거 외에 이제 뒷자리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네. 여기에서 이제 뒷자리에 탑승한 사람들이 뭔가 인터넷 서비스, 컨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사용자의 시간을 네. 이제 뺏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제한적이다. 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할 것 같다는 겁니다. 뭐냐,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거는 특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얘네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기들을 쓰는 식으로 서비스 생태계가 바뀌어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걸어 다닐 때는 사실 메타버스 이거 할 수도 있겠지만 핸드폰이 최적이잖아요. 그렇죠. 걸어 다닐 때 핸드폰 쓰는 거고요. 네. 집에 와서 넷플릭스 볼 때는 TV로 집에 있는 보는 TV로 거고. 보는 거고, 네. 예, 그러다가 뭐 뭘 하고 싶을 때는 메타버스를 쓰는 거고, 또 이동할 때는 자차일 경우는 커넥티드 카를 이용하는 거고, 그때그때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인터넷이나 컴퓨팅 서비스를 쓰게 될 것이다. 네. 예,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 스마트폰, 그 다음은 특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서비스 패러다임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앰비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시간도 좀 많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앰비언트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모든 스마트 솔루션을 아우르는 이제 서비스 패러다임을 앰비언트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앰비언트라는 건 뭐냐? 여기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놨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는 서비스, 알아서 해주는 것을 네. 앰비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래 앰비언트라는 게 영어 단어인데 네. 주변에, 환경에 나를 둘러싼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컴퓨팅 기기들. 네. 또 주변에는 아까 엣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디바이스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엣지 서버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인공지능 스피커나 와이파이 공유기가 그런 역할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애들이 여러 기기에서 온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사용자를 이해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를 딱 던져주는 거죠. 필요한 때. 근데 사실 그게 네. 옛날에 우리가 말했던 뭐 유비쿼터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 아닌가요? 예,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구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유비쿼터스도 뜻이 도처에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뭐 편지하는 그런 뜻인데 구조적으로는 똑같은데 유비쿼터스는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 내가 컴퓨팅 서비스를 쓰는데 옛날에는 컴퓨터 앞에 가야만 컴퓨팅 서비스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컴퓨터들이 작은 형태의 컴퓨터들이 막 주변에 존재하니까 어딜 가든 간에 컴퓨팅 서비스를 쓸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관점이 네네. 이제 사실은 유비퀴터스 컴퓨팅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좀 강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앰비언트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적인 측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얘기를 할 때 보통 또 앰비언트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IoT 인프라가 막 깔려 있는 네. 거를 어떻게 보면은 유비쿼터스가 깔린 됐다.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완벽하냐, 네. 그거는 이제 논의로 하고요. 지금 이제 사용자마다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컴퓨터들이 많으면은 뭐 어디서나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이해를 쉽게 유비퀴터스는 약간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강하고 네. 앰비언트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비퀴터스 컴퓨팅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은요, 유비퀴터스라는 용어를 맨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그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의 이제 마커 아이저 박사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91년에 처음에 이제 논문에다가 유비퀴터스 컴퓨팅이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연구자가 그 연구 하나 딱 한 다음에 끝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죠. 계속 그 유비퀴터스 컴퓨팅에 대해서 막 개념을 발전시켜 나갔겠죠. 거기에 어떤 개념이 나오느냐? 인비저블 컴퓨팅, 보이지 않는. 예, 디서피어링 컴퓨팅, 그 다음에 캄테크, 캄테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네, 삼성전자에서 하는 용어인데, 맞습니다. 예, 네,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기술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캄테크가 앰비언트 컴퓨팅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캄테크라는 용어는 95, 96년 정도에 나왔는데 네. 앰비언트 컴퓨팅이 98년 정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용어, 그 개념에 서로 다른 용어가 같이 좀 쓰이다가 약간은 분기해서 사용이 되는 거죠. 캄테크라는 거는 기술적인, 서비스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 이런 앰비언트 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용자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철학이 이제 사실 캄테크인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앰비언트는 그냥 그 유비퀴터스 컴퓨팅이 진화한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다. 전반적으로 있는 듯 없는 듯 네, 이거네요. 결국에는. 제가 이제 저번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예. 있는 듯 없는 듯 하되 너한테 주어진 일을 잘하면 된다. 그게 앰비언트 인재다. 이제 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기도 했었었는데. 딱 맞네요. 하여튼 그런 개념이고요. 네. 그 개념이 이제 여기에 다 나온다는 거죠. 아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준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전에는 그런 컴퓨터들이 우리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면 안 된다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안 보이는 거. 네. 두 번째는 개념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숨겨져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개념적으로 안 보이는 건데 컴퓨터가 있는데 이걸 컴퓨터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집에 스마트 TV가 있잖아요. 네. 요즘 스마트 TV는 컴퓨터거든요. 네. 근데 얘를 컴퓨터 TV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TV다. 그냥 TV다. 컴퓨팅 기능이 들어가 있는 TV. 뭐 스마트 TV라고 부르지만 그냥 얘는 TV야. 우리 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컴퓨팅 기능이 들어가 있지만 얘는 그냥 TV. 스마트 냉장고가 있지만 얘는 냉장고지. 뭐 여기 뭐 스크린 달렸다라고 얘가 컴퓨터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컴퓨터가 없다.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고요. 네. 그랬는데 얘네들이 필요할 때 짜잔 하고 나타나서 저한테 필요한 일을 딱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필요한 일이 끝나면 다시 또 안 보이는 형태로 사라지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평소 때는 그냥 냉장고여가지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 냉장고 문 열고서 뭐 해 먹지?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여기 냉면이 있으니까 냉면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 이렇게 딱 하면은 네, 이런 그런 거죠.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예. 내가 필요할 때 그냥.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저기 안에 애들은 냉면이 저장돼 있는 칸을 쑥 밀어서 내주는 거죠. 이번에 CS LG전자에 네. 그런 형태의 냉장고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내주는 건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버튼 하나 딱 누르니까 그 김치 냉장고인데 김치 냉장고 칸이 앞으로 싹 나온 다음에 네. 보통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김치 통이 이렇게 두 개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 통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무거워서 네네. 딱 하다 보면 뭐 허리도 다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저는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비싼 거 아니에요? 막 이거. 좀 프리미엄급이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버튼을 눌렀지만 네. 그걸 트리거링 하는 거는 굳이 버튼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뭐 말로써 트리거링 할 수도 있고 얘가 눈치껏 열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김치볶음밥 해 먹자 그러면 이제 네. 딱 열려가지고 김치볶음밥 재료들만 딱 싹 빼가지고 그렇죠. 예. 뭐 약간 엉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저는 이게 사실은 사업할 때는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예. 이슈는 되겠네요 이거. 네. 그래서 또 이제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평상시에는 조용한 상태로 있다가 안 네. 보이는 상태로 있다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필요한 일을 하고 다시 사라지는 기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어서 안 보이는 거 이거를 인비저블이라고 하고요.
나타나서 필요한 일을 해주는 거, 이거를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혹은 캄테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라지는 거, 이걸 디스어피어링 컴퓨팅이다라고 아까 유비퀴터스 컴퓨팅에서 요 세 가지 용어를 다 정의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렇게 한번 이해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이거 정확하게 해당되진 않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현관에 센서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센서 등 켜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지나가면 예, 켜지니까. 네. 이게 앰비언트라는 거죠. 제가 앞에 딱 가면은 우리 현관은 좀 어둡잖아요. 네. 창문도 없고 하니까 알아서 불이 딱 켜지는 거죠. 제가 필요한 일을 해주고 딱 나가면 알아서 꺼집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앰비언트 컴퓨팅이고요. 현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건물 회사에 출근했더니만 어떻게 내가 온 줄 알고 회사가 문을 쫙 열어주는 거예요. 예. 네. 자동문.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알고. 알고. 예. 물론 이제 현관문은 그냥 열어주고 이제 태그 찍고 들어가는데 네. 요즘 어떤 회사들은 이제 신원 정보를 네, 이용하잖아요. 얼굴 인식 뭐 이런 그럼 것들. 얼굴 인식을 해가지고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제가 어떤 나야라고 알려주는 거를 알아서 해주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얘네들이 어디 존재하는지는 안 보입니다. 과거엔 굉장히 비싼 시스템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네네네. 그게 앰비언트다. 네네. 아. 그런 게 우리 주변에 요소요소에 이제 깔려 있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게토레인가 아래에 검정색 판이 있는데 네. 얘가 무게를 재는 체중계 같은 겁니다. 네. 저울 같은 건데 저게 물건의 무게를 측정을 한 다음에 지금 얘가 그냥 하나에 500g이라고 하면은 2병 남으면 1kg잖아요. 네네. 뭐 4병 남으면 2kg고 네네. 4병 정도 남았을 때 무게가 2kg 이하가 됐을 때 자동으로 주문을 해주는 겁니다. 어차피 저는 계속해서 게토레이를 먹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프린터 토너 빨간색 토너가 떨어졌어요. 그럼 불 깜빡깜빡거리고 우리가 주문해야 되는데 프린터가 그냥 알아서 주문을 해주는 거죠. 아, 그게 저런 게 요즘에 그 무인 상점 같은데 굉장히 좋겠네요. 예, 주인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고 같은 거 네. 확인해주고 그런 거 할 때 네네. 좋겠죠. 예. 네. 아마존에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아, 지금. 예. 아. 아마존에 아마존고 이제 뒤에서도 네. 보여드릴 텐데 아마존고에 선반대가 있잖아요. 네. 물건을 딱 배치를 해놓습니다. 손님들이 하나씩 가져가잖아요. 네. 물건을 들 때 무게 변화를 인식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콜라를 잡았구나, 뭘 잡았구나 그런 걸 알아냅니다. 네. 물론 무게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지 인식까지 같이 하는 거죠. 근데 동시에 아마존 입장에서는 그 제품들이 사라지잖아요. 네. 무게가 줄어들었네. 리필해야 되겠다. 네. 예, 그걸 또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예를 보면 이런 것들 하이패스. 네. 예. 그렇죠. 그때 예. 그냥 휙 지나가면. 옛날에는 우리 이렇게 카드 내고 뭐 결제를 했는데 그냥 그걸 자동화 시켜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애플의 에어팟을 가져왔는데 핸드폰 예전에는 블루투스 장치 이어폰 같은 거 등록할 때 핸드폰 설정 블루투스에서 해당하는 맞아요. 디바이스 찾아 연결하기 맞아요. 누르면 이제 그때서 연결됐는데 그냥 근처에만 가면은 딱 떠서 연결하기 누르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을 심플하게 해준다든지. 요거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아마존의 전자레인지인데 아까 얘하고 똑같습니다. 얘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저는 여기서 팝콘을 튀겨 먹는데 네. 10개짜리 팝콘을 사서 8번을 튀겨 먹습니다. 그럼 2개 정도 남잖아요. 네. 얘가 알아서 주문을 해줍니다. 네. 아, 몇 번을 했는지. 네. 아. 그럼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죠. 얘하고 얘는 주문을 한다는 거는 제가 결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결제 방식이 어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막 그런 것들 쓰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그냥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들은 그냥 자동 결제될 때 그 카드를 쓰게 되는 네. 결제 수단을 쓰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원클릭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네. 아마존 페이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런 데 이제 접목을 시키게 되는 거죠. 예. 이 굉장한 신뢰가 있어야지 될 일이긴 하죠. 그렇죠. 사실은 예, 진짜.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제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써놨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뭔가를 알아서 다 해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신뢰다. 이 기기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 기기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에 대한 신뢰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이 물을 주문해서 먹는데 물 저 한 팩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마존은 다른 데에 비해서 항상 싸. 그런 생각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아마존에 자동 주문을 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아마존은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물값이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4,000원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럼 얘네들도 사실 그걸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4,000원으로 내렸는데 4,100원, 4,200원까지만 내려줍니다. 기존에 쓰던 사람들은. 예, 예. 그러고서 야 물값이 지금 떨어져서 우리 800원이나 지금 떨어뜨렸어. 4,200원이야. 역시 아마존이네. 그러지만 이 알고 사람은 보니. 사실은 200원 더 비싸게 사는 거죠. 예. 그래도 그냥 사람들은 그래 뭐 나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 이렇게 신뢰가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고객들을 만들어 가는 거고요. 또 하나의 앰비언트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이건 지난 시간에도 좀 보여드렸던 그 BMW의 컨셉카인 iVision D라는 건데 네. 여기에 이건 컨셉카이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 영상 중에 일부는 다 그냥 이렇게 그 컴퓨터 CG일 가능성도 좀 크거든요. 근데 앰비언트라는 게 아까 필요할 때는 나타나고 평상시는 안 보이다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일하고 또 불필요하면 사라지는 거라고 그랬는데 네. 자동차의 요소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서 놀랐는데 지금 이게 사람이 딱 앞에 가니까 저 네. 사용자를 인식하고 저거 나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사용자 인식하는 부분 이야. 인식이 됐으니까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예. 자동으로. 예, 자동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이거 진짜 나온 차예요? 아니요, 컨셉카라서 컨셉카. 예. 요즘 좋은 차들은 버튼 누르면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닫히잖아요. 예, 그쵸. 예, 그거 버튼 안 누르고 제가 해주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 차 인테리어 보면은 버튼이나 이런 게 하나도 지금 안 보입니다. 저 아래쪽에 네. 이렇게 뭐 불 깜빡깜빡하는 거, 이건 창문 여닫히는 거,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나타나고, 그다음에 앞에 유리 HUD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필요한 정보들이 그때 딱 떴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 야.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행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앰비언트 기술들이 이제 네. 적용이 될 거고, 저 기술들이 사실은 HUD 기술은 일부 적용된 차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HUD라는 게 단순하게 내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다양한 주행 정보, 뭐 생활 정보, 뭐 그런 것들까지도 보여주는 이제 네. 차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전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일부는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트랜스포머에서 대화하듯이 그냥 네. 말로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내 네. 정보 막 지금 저것도 저 전체 영상을 보면은 저 여자분하고 차하고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대화하는 식으로 저 네. 차의 기능들을 소개를 해주는 그런 컨셉인데, 그러니까 뭐 차에도 저런 앰비언트 기술들이 들어갈 거고, 집에도 들어갈 거고, 네. 또 뭐 사무실에서도 들어갈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 회사에서 회의할 때 보면은 회의실에 다 모입니다. 네. 그다음에 뭐 얘기하다가 누가 발표하면은 막 세팅을 하죠. 근데 그렇죠. 그때 이제 막 세팅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스피커에다 대고 회의 모드 딱 했더니만 커튼이 쫙 블라인드가 내려가고 불 적당한 형태로 이제 스크린 있는 데는 꺼지고 뒤쪽은 하나 딱 켜주고 네. 프로젝터 쫙 내려와서 켜지고 노트북하고 무선으로 연결되고 이제 그냥 노트북에서 그 뭐죠? 그 쇼 프레젠테이션만 딱 하면은 네. 화면이 뿌려지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이 음성인식이 굉장히 예. 중요한 기능을 네. 하겠네요. 앞으로 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책에서도 앰비언트의 1단계는 음성인식이다. 네. 예, 음성인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인식,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이제 일일이 설정도 좀 해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1단계고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학습을 해서 이제 지능화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네. 예, 질문을 일찍 하시니까. 예.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네. 이제 아마존에서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인투이티브, 직관적이다. 네, 두 번째는 프로액티브, 사전적이다. 네. 선제적으로 해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퍼스널라이즈드, 개인 맞춤화돼 있다. 인투이티브는 직관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스마트폰 쓸 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썼고요. 와이프는 아이폰을 썼거든요. 네. 딸내미가 아이폰만 가지고 노는 거예요. 쉬운 거지. 예, 이건 그냥 이렇게 손 댔더니만 돼요, 뭐가.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직관적인 거. 직관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안 배워도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물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배우잖아요. 그런 지식을 쓴다라는 게 인투이티브라는 겁니다. 내가 배워놓은 걸 갖고 쓰는 거. 네, 말하는 거 다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해서 사드렸는데 이제서야 이제 유튜브를 좀 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면 아마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그 다른 것들은 못 하세요. 카카오톡 여전히 못 하시고 그냥 전화 유튜브 정도밖에 못 쓰세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음악 듣는 것도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SK의 그 누구 스피커를 사다 드리면서 네. 이거 쓰실 때 아리야 뭐 해줘. 아리야
장윤정 노래 틀어줘. 아리야 오늘 날씨 알려줘. 아리야 뭐 KBS 라디오 틀어줘.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면 다 얘가 해줄 거라고 했는데 심심하시겠다. 예, 어느 날 갔더니 막 이렇게 트로트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옛날 뭐 하춘아 노래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뻤죠. 뭔가 이렇게 활용해서 쓰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직관적이라는 겁니다. 몰라도 기기 사용법을 몰라도 쓸 수 있는 게 저 인투이티브고요. 네. 네, 프로액티브는 그런 기기를 사용한 사용자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은 뭐 인공지능은 당연히 학습을 해서 뭔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사무실에 뭐 퇴근해서 집에 가자마자 TV를 킨다. 네. 그러면은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에 그냥 TV가 알아서 딱 켜지게끔 해줄 수도 있겠죠. 뭐 별거 아니지만 네네. 뭐 이런 시나리오들이 가능한 게 앰비언트고요. 네, 퍼스널라이즈드 뭐 개인 맞춤형이니까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더라도 저한테는 뭐 TV를 켤 때 저는 뭐 MBC를 본다 하면 MBC를 켜주고 예, 제 와이프는 TVN을 본다 하면 이제 TVN을 켜주고 네. 맞춤형으로 해주는 그런 개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 아실 거라고 보고요. 저 앰비언트 인텔리전스의 진화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네. 통해서 말로 하는 네. 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핸드폰으로 뭔가 자동화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네. 오른쪽에 그림은 애플의 홈이라고 하는 앱에서 자동화하는 그 5가지 조건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뭐 사람이 도착할 때, 떠날 때, 특정한 시간에 뭐 디바이스가 작동할 때, 센서 감지가 있을 때, 저런 조건일 때 뭐를 해라. 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현관문이 열렸을 때 기기가 동작을 한 거잖아요. 네. TV를 켜라.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지금은 세팅을 해놓으면 네. 마치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자동화된 경험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저런 걸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하다가 뭘 놓고 와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때는 굳이 TV를 안 켜도 되잖아요. 근데 근데 그때 TV가 켜져. 예, 그럼 이제 그걸 막으려면은 제가 퇴근하는 시간대를 좀 정해서 나는 어쩔 때는 6시에도 오고 늦을 때는 11시에도 오니까 아니 뭐 11시는 좀 그럴까? 한 9시 정도까지 올 때에는 TV가 자동으로 켜지게끔 하려면은 조건식을 걸면 되겠죠. 네.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도어락이 열리면 TV를 켜. 뭐 몇 번을 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 학습이 되면 예. 들어갔을 때 딱 키면 아니야 꺼. 예. 그럼 얘가 이 시간은 아닌가 보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것도 들어갑니다. 예.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하다가 얘가 학습을 하게 하려면 사용자들이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단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저는 아까 아마존 제품들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알렉사, 에코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듣습니다. 아마존 네. 뮤직을 듣다가 뭐 최근 유행하는 노래 틀어줘 했는데 막 나와요. 근데 랜덤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딱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알렉사를 부릅니다. 알렉사, I like this song. 나 이 노래 좋아. 그럼 나중에 알렉사가 기억을 하는 추천을 할 때 제가 좋아라고 했던 노래들만 모아서 틀어주거나 그런 유형의 노래들을 틀어줍니다. 네. 예, 여기 이제 맞춤형이 또 들어가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빠르긴 빠르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아마존 예감 서비스인데 저는 이제 집에서 저 아마존 에코 스피커하고 집에 있는 스마트 플러그, 뭐 스마트 램프, 스마트 기기들을 연동해서 쓰는데 네. 밤에 잠잘 때 제한테 알렉사 굿나잇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잡니다. 네. 그럼 굿나잇이 뭐 인사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굿나잇이라는 말이 인식이 되면은 안 쓰는 플러그 끄고 불 끄고 그다음에 뭐 커튼 내리고 이걸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굿나잇 하면 쫙 따닥 딱딱 하면서 이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그런데 너 거실등이 켜져 있네. 저는 거실등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세팅은 안 했구나. 예, 거기는. 세팅을 빼놨거든요. 네. 근데 얘가 거실등이 켜져 있네. 그거 꺼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래 했더니만 띡 하더니만 이제 거실등을 껐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실등을 끄면서 예. 그러더니만 얘가 한마디를 더하는 그래서 이제 땡큐 그랬죠. 그랬더니 얘가 한마디 또 더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굿나잇이라고 할 때 얘도 꺼줄까? 얘도 꺼줄까? 네. 그래요? 네, 저는 여기서 섬찟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와. 제 생활 패턴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지가 뭔가를 조절해 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섬찟했고 저는 거실등 켜져 있네라고 물어본 것도 섬찟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램프 상태 확인하면은 켜졌는지 꺼졌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 뭐라고요? 알렉사 뭐 사줬다고요? 나도 한번 아, 해보고 싶어. 에코 스피커라는 건데 에코 스피커. 그건 와, 다음에 하나 제가 네.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와, 있으니까. 이거 진짜. 근데 그 제가 저만 저런 서비스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에코 스피커를 쓰는 뭐 1억 명 정도의 사용자, 뭐 그중에 몇 명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식의 서비스를 쓰겠죠. 네네. 그랬는데 보니까 밤중에 이렇게 루틴, 그걸 자동화 루틴이라고 하는데 루틴을 돌리는 사람들의 한 30 몇 프로 정도가 거실등도 같이 끄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얘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향도 비슷한데 네. 안 끈단 말이죠. 저한테 한번 물어본 거죠. 던져본 거죠. 너 거실등 안 끄니? 다 끄는데 넌 예, 안 끄니? 예, 그런 개념인 거죠. 아. 그랬더니 제가 그래 꺼줘 하면서 이제 낚인 거죠. 낚인 예, 거야.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 말 그대로 이제 빅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안을 해주는 그런 단계로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시는 우리 저기 분들 중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 집에서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혹시 여기 질문 예. 제안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한번 공유할게요. 아마 이쪽에는 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많지는 보기에는 않을 것 같은데 이쪽에는 저는 계실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좀 그래도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네. 이런 분들 중에 또 그 네. 첨단 네. 그 기술이나 서비스를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분들 중에 뽑아서 책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이것도 이제 뭐 같은 시나리오인데 제가 외출하려고 차를 딱 타서 시동을 겁니다. 네. 그럼 이 아마존의 알렉사가 저희 집을 싹 스캔을 합니다. 스캔했는데 집에 식구가 없어. 근데 현관문을 제가 깜빡하고 안 잠그고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럼 얘가 현관문 열려 있는데 잠글까? 가스불 켜져 있는데 잠글까? 그거는 모바일하고 연결돼 있는 핸드폰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면? 예, 핸드폰하고 블루투스로 연결이 됩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런 단계는 지금은 제가 스마트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정보를 확인해서 얘가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네. 이게 더 보편화가 되려면은 뭔가 움직이는 장치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어놓고 나왔는데 네. 창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닫아줄 예, 누군가는 닫아줘야 되는데 뭐 창문에 뭔가 모터가 있어서 이제 자동으로 여닫히는 거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닐 때는 로봇이 가서 이렇게 딱 닫는다든지 뭐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건 단적인 예인데 이제 로봇 로봇을 청소기. 이제 많이 앞으로는 쓰게 될 거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어디 뭐 로봇 회사 투자한다고 했나 하여튼 그래서 뭐 네. 어떤 회사 날라가더라고요. 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 보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삼성이 어떤 로봇 회사에 투자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로봇 ETF를 샀죠. 로봇 ETF. 예. 로봇 ETF.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좀 저기 한데 기술의 변화, 생활 패턴의 네.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할 때를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구나. 네. 현대자동차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한 것도 그런 것들 보고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약간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그 돈을 엄청 예, 많이 엄청 들였었잖아요. 줬는데 그러니까 그 단적인 게 뭐 거기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데가 테슬라의 네. 테슬라봇, 뭐 옵티머스 같은 건데 어떤 목적형 로봇을 만든다라면 걔는 그 목적에 적합한 형태를 띠면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도 그렇고 뭐 샤오미도 그렇고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막 걷는 것부터 시켜요. 네. 애들이 아직까지 띠뚱띠뚱거리면서 걷거든요. 걷기는 잘하는데 얘가 문을 닫으려고 힘을 주면은 또 그 직립을 유지하는 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쵸. 직립하는데 보행하는데 쓸데없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움직이 그냥 바퀴 살려서 가면 네. 되는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여드리겠는데 그냥 바퀴로 굴러다니는데 로봇팔이 있는 삼성도 비슷한 것들을 만듭니다. 예.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창문 닫는 전용. 물론 창문만 닫을 거는 아니고 창문 닫을 수 있으면 가스불도 잠글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네. 난 그런 용도로 만든 로봇 이런 게 저는 더 적합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개발비도 적고 네. 가격을 다운시켜야지 빨리 뿌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치. 그 일론 머스크는 뭐 그 로봇을 싸게 해서 막 보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테슬라 자동차 가격 많이 올라왔잖아요. 옛날에 25,000불짜리 내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예, 여기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좀 약간 바보스럽게 생기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바퀴로 지금 굴러다니고요. 여기 앞에 눈이 있는데 여기 이제 카메라고 이제 센서가 있고 이렇게 팔 하나가 있어서 이 팔 하나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재활용 쓰레기 분리해서 버리기도 하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물기 같은 게 있으면 걸레 갖다가 닦기도 하고, 문 열기도 하고, 뭐 이제 그 하나하나 지금 배워 나가는 단계에 있는 거죠. 네. 전 이런 게 더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깝긴 한데 이 시간이 저희가 네. 많지가 지금 않아서 거의 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네네네. 빨리 제가 넘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은 2019년부터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강조했고요. 아마존도 그렇고, 삼성은, 그래서 이제 두 회사는 회사의 비전을 앰비언트로 바꾸기까지 했고요. 네. 근데 삼성은 최근에 작년부터 캄테크, 이번에 C에서도 캄테크를 강조했는데, 캄테크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알렉사가 스마트홈 동작의 30%를 게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화 루틴이 60%를 게시합니다. 즉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홈을 제어하는 게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대부분이 다 자동화를 해서 쓰고 있고요. 네. 요거는 좀 건너뛰고, 이제 이건 제 사무실인데 제가 사무실에 차를 타고 이렇게 딱 오잖아요. 그럼 알아서 켜져 있는 거예요. 예, 알아서 제가 쓰는 것들을 불을 이렇게 딱딱딱딱 아니 근데 킵니다. 차가 근처에 온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차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제 핸드폰 위치를 인식하는 거죠. 예. 이야, 예. 기가 막히네. 그럼 마찬가지로 사무실에서 멀어지면은 네. 제가 미리 세팅해 놓은 것들이 알아서 딱딱딱딱 꺼지겠죠. 예. 네. 물론 전 여기 사무실에서도 뭐 알렉사 뭐 굿모닝 굿나잇을 합니다. 네. 굿모닝 하면은 미리 설정된 게 네. 켜지고 꺼지기도 합니다. 왜 그 기능을 뒀느냐? 위치 정보를 잘 인식 못할 때가 있어요. 예.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요거는 이제 집에 갈 때 이렇게 알렉사 굿나잇 하면은 이제 알아서 꺼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저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런 매장, 편의점에서도 지금 아마존 고는 다 아시잖아요. 그냥 네네. 가서 가져오면 알아서 되는 거. 음. 예,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기기들이나 아니면 센서들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고, 사용자 인식은 손바닥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존이 이제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로봇 회사를 사실 인수한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즈니스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까 선제형, 맞춤형 네. 형태로 뭔가 제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비즈니스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디지털 기기 잘 이용을 못 하시잖아요. 네. 이 짧은 거니까 하나 동영상을 보면은요, 여기에 화면에 카드를 넣으라고 나옵니다. 네. 노인분들이 이렇게 여기 화면에다 카드를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이제 그쵸, 맞아. 틱톡에서 풍자한 그 영상인데,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니도 예. 요즘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욕 많이 하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그러니-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는다고. 그러니까요. 요즘 동네 식당들도 다 이렇게 바뀌어 버리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결국 앰비언트 세상이 되면은 이제 내 정보를 이용을 해야지만이 이 서비스가 가능해지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음. 내 정보가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런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려고 하는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기업들이 해줘야 될 거고, 네. 또 하나는 내 정보의 이용 수준을 좀 단계화 시켜서 네네. 나는 1단계로만 한번 해볼게.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럼 2단계 한번 해볼게. 하면서 이제 좀 그 프라이버시 단계를 네. 좀 나눠서 좀 서비스를 해보면은 좀 더 빠르게 확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보안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나오겠네요, 사실.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이상으로 이제 준비한 내용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